네, 안녕하세요. 4월 23일 수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태윤선 연구원입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는 한미 통상협의 대기 실적 시즌 도래에 관망세 우위가 지속이 되면서 한 번 더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큰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진전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최근 증시의 거래 대금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4월 14일 이후 코스피 기준으로 5에서 6조 원대에 머무르는 중입니다. 업종별로는 방산, 조선, 금융의 강세가 나타난 반면에 반도체와 자동차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대선 후보별 공약에 따른 종목 테마 장세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한편 어제도 장중에 비달러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8포인트를 하회하기도 했고 금 선물은 그저께 사상 최초로 온스당 3,4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서 어제는 3,500달러도 상회했습니다. 엔화 역시 140엔이 붕괴되면서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중국과의 관세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언하면서 3대 지수가 2%대 급등해 전일의 낙폭을 전부 회복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4.6% 상승했는데 1분기 실적이 예상을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의 경영 복귀 기대감에 시간 외로도 상승 중입니다. 한편 IMF는 트럼프 관세 영향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에서 2.8%로 하향 조정했고 미국과 한국도 각각 0.9%포인트, 1%포인트 하향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베센트 장관의 발언에도 1bp 하락하면서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고 반면에 달러는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99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약세 출발했으나 내수 확대와 자산시장 부양을 위한 새로운 정부 부양책 기대에 혼조세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지난주 공개된 로레알의 실적 호조가 반영되고 금융주도 강세가 나타나면서 주요국의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국 장 마감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생각이 없으며 금리 인하 계획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미국 대형 기술주, 반도체 등 전반적으로 시간 외 상승 중이고 달러 인덱스도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관세 영향 반영 결과와 가이던스가 주요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자료는 인도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승민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시장팀 김승미입니다. 오늘은 인도가 미중 갈등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트럼프 1기에 비해서 트럼프 2기 때는 인도가 누렸던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이 아세안 지역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 중국의 우회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통상 정책으로 기업들의 공급망 이전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봐주시면 과거 트럼프 1기 때 비해서 이제 인도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 기업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인도로 이전하는 공급망 이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DI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삼성, 애플과 같은 이미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이 인도 내에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전략적으로 신규 투자 유치보다는 이미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의 설비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고 이들 기업들도 인도를 수출 허브로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생산기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을 추가로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는 전자제품 제조 육성, 두 번째는 교역 다각화, 세 번째는 인프라 투자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인도가 조립에만 집중하는 PLI 정책들을 발표했다면 이를 조금 더 확장하여서 IT 기기 부품 제조업 육성 정책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해당 정책을 기반으로 인도 내에서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투자를 장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역 다각화 같은 경우는 인도가 미국뿐만 아니라 EU, 영국, 호주 등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관세와 복잡한 규제 문제 해결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프라 투자인데요. 인프라 투자는 작년에 총선, 주선거로 인해서 지연되었던 정부의 캐펙스 집행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인도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서는 캐펙스에 할당된 자금을 99% 집행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과거 캐펙스 자금 집행 비율이 대체로 90%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도 정부의 인프라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도 경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조업 역량 확보가 중요한 상황인데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는 인도에 신규로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정책적 지원과 설비 투자 확대로 인도의 FDI는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인도의 장기 투자 아이디어인 공급망 이전 기대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산업별로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연결되어 있는 대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금융주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현재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PPP 3개년 계획이 구체화됐고 지난해 선거로 지연되었던 인프라 투자 확대가 더 겹쳐지면서 산업재 수요 증가에 따른 이익 개선 기대로 매수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가상자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담당 김지원입니다. 한국은행의 예금 토큰 결제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이 본격화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1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CBDC 실거래 테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1년부터 이제 CBDC 연구사업 및 테스트를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이번 디지털 화폐 활용성 테스트, 즉 프로젝트 한강은 23년 10월부터 진행된 테스트입니다. 프로젝트 한강이란 한국은행의 기관용 CBDC가 은행 등이 발행한 예금 토큰 거래의 실시간 결제 자산으로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고 이를 일반인들의 거래로까지 확장을 시켜서 검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기관용 CBDC를 발행을 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예금 토큰으로 전환을 해주고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본인의 그 거래 은행의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변환해서 편의점이나 서점 같은 지정된 사용처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은 7개 은행과 함께 6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 총 참가 인원은 최대 10만 명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20일까지 약 5만 1,000개 이상의 전자지갑이 개설됐고 거래로는 2만 9천 건 이상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간편 결제랑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은행의 예금 토큰은 가입 절차를 간소화시켰고 수수료 부담을 낮췄습니다. 또한 결제 대금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즉시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상점에 경우에는 유동성 관리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의 결과를 토대로 10월부터 2차 테스트도 시작을 할 텐데 여기서는 1차 테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간의 송금이나 지자체가 복지수당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어떤 바우처 프로젝트 그리고 결제 가맹점을 추가로 확대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BDC라는 것이 중앙화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영지시 증명이나 동형 암호 기술을 활용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실제 도입이 된다면 그 전에 어떤 장단점에 따른 효용과 부담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럽이나 영국, 중국과 같은 글로벌 국가들이 각국의 디지털 화폐 도입에 적극적인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CBDC에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고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급부상했고 한국도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이냐 민간이냐로 구별을 될 수가 있지만 둘 다 지급수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정책 및 시장 변화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아이테네스 이창민입니다. 에코프로비엠 투자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주가 14만 원으로 마이너스 18%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 48% 수준이고요. 1분기 영업이익 1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컨센서스 부합하는 실적 예상됩니다. ASB는 리튬 가격 하락이 레깅 반영돼서 전분기 대비 3%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출하량이 27% 증가하면서 전분기 대비 실적 개선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쪽은 유럽발 재고 조정이 1분기까지 지속이 되고 있어서 감소 불가피하지만 작년 한 해 장기간 재고 조정이 지속되었던 SK 온향이 포도 중심으로 출하량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 ESS양 양극재도 AI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 중심으로 출하 회복 흐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주가 최근 3개월간 28% 하락을 했습니다.
3월에 EU의 액션 플랜 때문에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률 기대감 축소되었고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액션 플랜은 전기차 산업 지원 철회가 아니라 현실화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큰 우려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의 관세 리스크도 간접적인 불이익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가격이 오르면 판매 물량 감소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이 관세가 에코프로비엠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수입자가 관세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의 판가에 영향이 가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 반등 속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지언정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HD 현대일렉트릭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혜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현대일렉트릭 1분기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대투자 의견 바이오와 목표주가 47만 원을 유지합니다. 전일 종가 대비 상승 연력은 56%, 12만 후워드 임플라이드 PBR은 7.6배 수준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의 1분기 매출액은 1조 원, 영업이익은 2,2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9% 성장했고 시장 컨센서스 또한 10% 정도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미국향 초고압 변압기 매출 성장이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지난해 말 매출 인식 기준 변화로 인해서 이연되었던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전력기기와 종속법인 부문의 매출액이 각각 46%, 100% 확대되었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수익성이 높은 미주향 매출 비중이 38%까지 상승하면서 실적 개선에 이익률 개선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 현대일렉트릭 주가는 9.8% 하락했는데요. 이번 분기 북미 시장에서의 신규 수주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한 데 따른 우려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과도한 하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상고하저의 수주 패턴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분기별 변동성은 발주사들의 스케줄상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정부 정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력망 구축에 투자를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전히 우호적인 업황을 바탕으로 남은 분기 중에 신규 수주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초고압 변압기 부문의 쇼티지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던 시점에 수익성이 높은 수주분들이 인도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도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자율주행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현겸 연구원입니다. 네, 스몰캡 김은경입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자료를 준비했고요. 총 3편 중에 오늘은 2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클리셰를 벗어나 일상으로라는 제목을 줬는데요. 클리셰라는 거는 진부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진부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진짜 일상으로 오는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이제 CES 2025에서 엔비디아 젠슨왕이 이제 자율주행 산업이 최초의 수조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 관련된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테슬라, 중국에서는 대표적으로 화웨이가 각각 FSD 13.2 버전과 화웨이 ADS 3.2 버전을 통해서 한층 진보된 자율주행 기술을 현재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CES 2025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개최한 GTC 2025에서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율주행이었습니다. 특히 GTC 2025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세션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날이 지정이 되기도 했고요. 자율주행 기술이 단순한 시연 단계를 넘어서 산업 전반의 핵심 동력이자 실질적인 제품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발전 및 상용화 현황을 보면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은 주로 레벨 2에서 레벨 3 수준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선보이고 있고요. 웨이모와 테슬라 등 같은 일부 선두 기업들이 이제 레벨 4 수준의 로보택시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대에 맞춰서 규제와 정책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 산하와 그다음에 각국에서 관련된 법규 제정 및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미래 자율주행의 핵심은 로보택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오늘 6월로 예정된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 상용화 이 부분이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했던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서도 6월 로보택시 이 파일럿 생산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KB증권은 자율주행 개념부터 현재 자율주행 시장 및 현황
그리고 미래 전망에 관한 시리즈 보고서를 준비한 것이고요. 1편이 바로 전반적인 자율주행 내용 관련된 개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보고서이고요. 두 번째 보고서는 이제 개화를 넘어서 이제 경쟁에 관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테슬라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화웨이를 좀 중점적으로 하면서 이제 관련된 자율주행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피지컬 AI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을 두 번째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FSD 같은 경우는 이제 엔드-투-엔드 비전으로만 자율주행이 하는 그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웨이모 같은 경우는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들 다양한 센서 융합 방식을 채택해서 현재 로보택시를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역시 중국 정부가 이제 전기차 보조금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현재 20여 개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현재 운행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웨이의 첸쿤 ADS 3.0 지금 2.5 수준의 레벨이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 수준의 빠른 수준의 발전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웨이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올해 약 10.5%의 ADS 적용 차량 비중까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컬 AI의 핵심 두 축을 이제 자율주행과 이제 로봇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코스모스 플랫폼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코스모스 데이터 플랫폼은 현실 세계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GTC 2025에서는 할로스 플랫폼을 발표를 했습니다.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율주행 안정성과 상용화를 위한 획기적인 솔루션으로 GTC 2025에서 좀 주목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FSD 중국에서 한 일주일 동안 시범적으로 이제 출시를 했다가 중국 정부에서 중단을 시킨 그런 최근에 일련의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3월 17일 날 약 한 달간 FSD 서비스 무료로 개방을 했지만 일주일만 이제 이것이 좀 이루어졌었고요. 그 사이에 많은 그런 리뷰어들이 이제 테슬라 FSD 중국 출시 관련된 리뷰 영상을 유튜브에 많이 올렸던 것들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리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세 번째 침투와 경쟁에 대해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SMR과 원전에 관한 자료입니다. 장문준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네, SMR 원전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 원전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를 최선호주로 제시합니다. 현재 이제 원전 시장을 보시면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위축됐던 원자력 수요가 빠르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원전과 SMR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에너지 독립성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기저 발전원으로서의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남에 따라 여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원으로서 SMR을 중심으로 원자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원자력 수요에는 정해진 공기 내에 정해진 예산 내에서 건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동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의 대형 원전의 건설 이력을 보시면은 미국과 핀란드, 프랑스 등 최근에 지어졌던 원전들이 모두 예산과 공기를 크게 초과해서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빠르게 원전을 도입해야 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산과 공기 내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 선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UAE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는 현재 원전 시장에서 강력한 레퍼런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강화된 안전성 기준 하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기와 예산을 지켜서 건설이 되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 공급망의 경우 이런 조건에 맞춰서 완성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증명을 한 상황입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이제 바라카 원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 원전의 경우 웨스팅하우스, SMR의 경우 미국 홀텍을 사업 파트너로 삼고 있고 이를 단발성 수주에 그치지 않고 반복 수주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향후 원전 시장 내에서 현대건설의 입지가 견고하게 되는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대형 원전과 SMR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밸류체인에서 원전 주기기 제작이라는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팽창하고 있는 SMR 시장에서 파운드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업체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중요도가 더욱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뉴스케일, 엑스에너지, 테레파워와 같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업체의 기자재 공급권을 선점을 했기 때문에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올해 초에 발족됐던 미국의 국가 에너지 지배위원회에서는 5월 말까지 폐원전 재가동과 SMR 설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해외기업 미국 주식에 관한 자료입니다. 먼저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고요.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중호입니다. 치폴레 멕시칸 그릴 자료 준비해봤습니다. 치폴레가 4월 21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공식적으로 멕시코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매출이 약 98%에 달하는 치폴레에 있어가지고 해외 확장은 장기 매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멕시코 기업인 알시아라는 기업과 협업해가지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출할 전략인데요. 알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타벅스나 도미노, 버거킹 이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멕시코나 남아메리카, 유럽에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과거에 일단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이런 중남미 지역의 알샤야 그룹이라는 기업과 협업해서 진출한 이력도 있는데요. 이런 과거 이력이 있는 만큼 조금 더 진출이 좀 수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2026년 내년 초에 첫 매장을 오픈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으로도 확장할 것으로도 이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단은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 이런 관세 여파를 좀 살펴보면은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 매출에 그 식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 비용으로 2%를 차지하고 있는데 2%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서 이제 아보카도나 토마토, 라임 이런 식자재가 좀 수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0.5%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캐나다랑 중국 순으로 낮은데 해외에서 가져오는 식자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이제 관세 여파를 조금 가늠해 보면은 만약에 이제 발표 관세가 전면 시행되면은 매출 원가의 약 0.6% 정도 해당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미미한 수준으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국가들의 관세가 확대되면은 일단은 비용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일단은 이에 대비해서 여러 전략을 내놨는데요. 살펴보면은 일단은 공급 업체를 좀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외에도 콜롬비아나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다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 외에도 매장 내 자동화 장비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도입하면서 비용 절감을 이룰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격 인상은 연간 기준 약 2% 수준일 것으로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일단 관세 여파를 좀 상쇄시킬 거다라는 식으로 좀 발표를 했고요. 주가를 보면은 일단은 치폴레 같은 경우에 ROE가 41.3%로 S&P 500 대비 높은 수준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2개월선 PB는 낮아지면서 주가 상승 여력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높은 시장 점유율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할 시엔 상대 주가는 이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이런 기타 동종 기업이나 그리고 필수 소비재 산업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므로 저희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미국 데이터 센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최근에 미국 데이터 센터들의 캐펙스 투자 둔화 우려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조사해보고 일단은 저희는 이익 영향에는 제한적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제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의 이제 계약이 아닌 이제 신규 계약을 논의 중이던 부분을 조금 철회를 했죠. 그로 인해서 뭔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조금 감소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하고 있는데 사실 감소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규모 자체는 성장하지만 성장률 자체가 이제 2024년을 정점으로 2024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데이터 센터나 이런 이제 캐펙스 쪽 성장률이 55%를 기록을 했지만 올해는 33%, 내년에는 6%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성장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캐펙스 투자 자체는 조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먼저 기존 인프라 확장을 기반으로 수익성이 증가 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영업이익률 예상을 보면 이제 유통업
특성상 아마존은 좀 낮은 수준이었지만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알파벳도 30%대, 메타도 39%, 마이크로소프트도 45%대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2027년까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비용이 감소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잉여연금 흐름이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가 증가하면서 주주 환원 여유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알파벳의 최근 이제 총 주주 환원율은 69.5% 작년 기준이고요.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47, 메타는 31%, 아마존은 10%로 시장 평균보다 낮은 주주 환원율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금 여유가 생겨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EPS의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살아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제 향후 이익 성장성을 27년까지 이제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반영한 12개월 포워드 PE 멀티플, 이제 PEG 배수죠. 이걸 구해봐도 IT 평균 대비해서 일단 알파벳하고 아마존은 낮은 수준이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도 그렇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멀티플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캐펙스 성장 감소가 이익 성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단지 이제 투자 감소는 일부 기업이 아닌 트렌드로 반영되고 있는 점도 어떤 한 업체만 이 투자가 감소한다면 미래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는 점은 해당 요인만 반영 시에는 개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마존은 코로케이션 임대를 논의를 중단을 했는데 기존 거는 유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확장 계획은 근본적인 변화는 없지만 논의 중인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코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직접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이제 빌려서 약간 호텔처럼 데이터 센터의 호텔 같은 형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해외에서 특히 이제 해외를 조금 강조했는데 해외 쪽에서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서 하는 부분은 비용 증가로 인한 부분으로 인해 조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라는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존 규모는 유지합니다. 거의 이제 뭐 80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건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이번에 이제 신규 투자에 대해서 약간 잠정적으로 지연하거나 중단한 부분은 아무래도 오픈AI의 영향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이제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를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도 우선 매수권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인프라 업체로 갈아탈 수 있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독점권은 2030년까지 유지가 되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조금씩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4월 23일 수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